안녕하세요. 강희석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페이지의 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사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 과반수 동의를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방법으로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위원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주민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이 관여하여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조합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은 가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시행, 올해 법을 개정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은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번, 주택재발사업의 경우 동의한 자만 주택재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재발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각각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5번 틀린 정답입니다.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그 사업 형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은 시행계획에 따라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축물을, 공동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 용적률 또는 건폐율과 관련된 사안들을 따지게 된다고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시, 군, 구의 조례로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라고 하면 법정 최대 한도라고 하면 보통 15층이지만 실질적인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7층 높이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그 장소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7층 이하의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15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두고 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그 단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보통 우리 100평이라고 하면 300평 정도의 300제곱미터의 땅이 100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로 나누어 보면 한 100평 정도의 땅 소유자 30명 정도가 갖춰지게 되면 9,000제곱미터로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면 100평짜리 토지 소유자 30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동네 사람들로 다 집안 사정 알 수 있는 그만큼 친밀한 상태이죠. 그들이 주민자발적으로 정비 사업 한번 해보자 서로 결의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얻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외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보다 그 동의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인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 증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하게 되면 431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재건축 조합 만들 수 있고요. 만약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동의 얻은 때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변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은 때만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 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조합 설립 요건은 가로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10분의 8은 5분의 4와 같죠.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시길 재개발 사업은 43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432 동의받아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 군, 구청장, 주택공사, 심지어 건설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시행 범위에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종전과 달리 주택정사업도 건설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요건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셨으면 저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법상 법인인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조합 구성 형태와 관련되어 조합원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주민자발적인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사익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반대하는 자는 조합은 될 수 없고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임시 수용시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임원과 관련되어 조합장, 이사, 감사를 각각 선출하게 되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총회, 그리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회를 필수 기구로 마련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징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10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주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인데 그러한 달동네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시, 군, 구청장이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단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시설 등을 시, 군, 구청장이 만드는 사업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는 시, 군,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정비사업은 보통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장소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인 것을 기억한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100만 평, 200만 평일 수 있죠. 그 공장이 지금 기준으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정비사업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 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이 시공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에 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만약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그때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되어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그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하며 시, 군, 구청장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3번, 시공자 선정 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 가분 동의받아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 군, 구청장의 승인받아야 된다. 5번, 조합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10번의 답을 3번에 넣습니다. 11번입니다. 조합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하는 경우는 그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번입니다. 도시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 될 수 없다. 이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장 1명과 3명 이상의 이사 그리고 1명 이상의 감사가 두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하는 데는 5명 이상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소유에 대해서는 1명 이상 3명 이내 감사 두는 것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로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동그라미. 보통 조직단체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소송이나 계약을 그 단체와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합장을 대신한 이사가 그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 감사에게 조합 대표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단체 대표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경우만큼은 도정법만큼은 감사가 단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질문 아주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조합은 발의로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한 경우 그 소집 진행에 있어서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번 해임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 과반 동의받아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임 이사의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정비법과 관련되어 그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을 조합과 하게 되면 그때에만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경우는 일상적인 임원과 관련된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조합장이 이사 해임에 관한 절차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시행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정족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여기 4번과 관련된 동의요건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지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이 4번과 관련되어 431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이고 만약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 431보다 동의 요건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 주택단지를 주택재건축 사업의 대상 삼게 된다고 하면 주택단지 안에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할 수 있는데 주택단지 안에 주택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것으로 버립니다. 최소한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설립 요건이 4321이라는 말 봐놓으시고 이 4321이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을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으로 5번입니다. 조합은 소가 100인 이상의 조합은 대의원에 둬야 된다. 통상적인 대의원회는 이미 기구이지만 도정법상의 대의원회는 필수 기구인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폐쇄자가 있다고 하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할 필요 있죠. 그래서 시공자, 새로운 아파트 건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누구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 약속할 수 없다. 이거 리베이트 주고받는 것이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 이하의 경우는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공자 선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100명 이하인 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직접 사업시공자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재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시공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이 시공자는 건설업자 그리고 주택법상 건설업자로 부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쟁 입찰 방법 대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되어 보통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시군구청장이 또는 주택공사가 그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방법, 시기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5회 때 출제되고 중개사 시험에서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안들을 가끔 출제하고 있는데 15회 때 출제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19회 때 시공자에 관한 문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현재 주거환경 사업은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정비사업 방식이 가능한데 토지의 수용, 환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방식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방식.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는 모든 사업 시행 방식이 채택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재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3번입니다. 주택정조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또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4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관리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한다. 주거환관리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5번 가주정비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그 절차별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사전에 주택정조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을 필수 절차로 진행했던 점을 기억해 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는 18회 시험 때 출제되었는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과 시군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사유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3이라는 것.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해제에 관한 문제 꼭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은 아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가로구역에는 사업시 인가받은 대로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5층짜리 아파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만들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게 되는데 저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반수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없이 정비사업 시행하고 시군구청장이 공공관리를 주도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없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요건 재개발 43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432,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보다 좀 더 높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정비구역 아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택정조사업의 경우는 각각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대의원회 임원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 1명과 이사 3명 이상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하게 되면 5명 이상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관으로 임원을 이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1명 이상 3명 이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과 관련되어 특이하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을 조합과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감사가 대표권 행사할 수 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 의결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면 틀려준다 그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받아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사업 시행 인가받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비 사업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는지 특별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은 환지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이란 말은 토지와 토지를 맞교환한다, 그런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죠.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토지 건축물로 맞교환하는 것을 권리규환, 준말인 환지, 환권 방식이었습니다. 그 환권 방식을 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이 환지는 토지 교환에 조합한 말이었죠. 그래서 땅의 가치만 평가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는 반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있으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한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확충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주택 개량 방식, 이것이 주거관리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관리사업에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15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 인가 효과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 우리 쪽보다는 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대표적인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관계획 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국민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임시 수용에 상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 수용 시설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인가할 시행자가 받게 되면 저 인가 신청 시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설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총회, 동의 얻은 때 사업시행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 받게 되면 임시 수용시설에 관한 문제와 매도 청구, 그리고 각종 권리, 해지와 그리고 금전 반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뭐 다른 이야기도 많겠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것, 저 세 가지만큼은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임시 수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에 있어서 저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자를 놔두고 정비 사업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특이하게 인정하는 매도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대신해서 다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할 필요 있죠. 그때 인정하는 것을 임시 수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게 되는데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가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임시 상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수용설은 주택 재화 사업과 주택 주거 개선 사업에 이루어지며 특별히 도시락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임시 상가를 따로 제공한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 신청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재화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건축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요청하게 되면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공단체, 개인이 임시 수용시설과 관련된 사용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임시 수용시설 사용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사용료 따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원상 회복에 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수용시설과 관련되어 공익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사용 요청에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가 면제, 생략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주거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과정 때 주택법상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된다. 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중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그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4번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 전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 1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5번 특이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15번은 답을 3번을 해 놓으시는데 주거환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건축허가 받을 때 국민주택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으로. 그리고 우리 4번과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저 사업 시행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만약 관리, 처분 계획이라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 아닌 보상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 물권 또는 임차권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용 주택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주 비용이란 이사 비용이라는 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4인 가구로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시행 인가받았다고 하면 저 사업시행 인가받은 데는 재개발 사업 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시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건물을 사용 중인 사람이라고 하면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든다는 게 결정된 시점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받은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 인가받은 때는 그 이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알게 되죠. 그래서 기존 계약 관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용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임차인이 거주하게 된다면 이주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라면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계약 해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 해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쭉 밀고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이주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면 그만큼 정비사업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비용들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 받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에 계약 해제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 사업시행가 이후 계약 해지는 권리자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소유자는 임대인이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저 임차인이 권리자이죠. 지상권 설정되었다고 하면 지상권자가 권리자이죠. 그러한 권리자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소유자는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이것을 계약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증언이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 보증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증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6번입니다. 임시수용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임시수용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 임시수용을 위해 국가,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사유 없이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 임시수용시설 철거하거나 그 건축물 등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5번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손실보상 문제와 그리고 사용료 면제되었던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주택재발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된다. 2번 사업시행 계획에는 일부 건물의 존치, 이용 등의 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번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 중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4번 사업시행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대부료 면제된다. 5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발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건축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중개사업에만 인정하죠. 그래서 17번은 답을 5번으로 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